해봅시다.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책 펴시고요. 자, 거기 8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통론 나옵니다. 어쨌든 경찰학의 행정법 파트가 들어오게 됐고요. 이 책은 지금 경간부 시험 위주로 만든 책입니다. 경간부 시험의 범위를 맞춰서 만든 책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내용을 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하겠지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정법 통론 제목 밑에다가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적어두세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 보시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경찰도 역시나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국자법이라든가 경직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행정과 관련된 법이라서 행정법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공통된 원리, 법치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 수업에서도 다루던 내용이라서 그게 어렵진 않은데 한 2, 3주가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법은 그리고 암기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암기사항은 없는데, 이제 경행경찰에서 행정법을 할 때는 판례 파트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첫 시험에는 판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판례와 이론이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추겠지만 이론 쪽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판례는 책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은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행정법 자체가 단속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효력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행정법 규정을 두 가지로 나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은 합니다. 처벌은 하는데,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행위는 유효가 되고, 효력 규정은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게 효력 규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대표적인 행정법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나서 손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요.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유흥주점 업주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 업장이 무허가니까 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지만 손님과의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이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식품위생법이고요. 이 식품위생법도 역시나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을 때 손님과의 영업행위는 손님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고, 다만 무허가 영업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에 들어가냐면 단속 규정입니다. 행정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허가 술집에서 술을 먹었을 때도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돈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속 규정이라는 게 대부분이죠. 그거 하나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통치행위의 개념이 나옵니다. 통치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입법도 아니고요,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주체는 보통 누가 하냐면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국회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이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의 주체는 사법부가 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서설에 갑시다. 의 보시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거기 별표합니다.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한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제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해서 이렇게 통치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국민에게 이런 대통령의 통치행위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사법심사가 제외되는 것, 제한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제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통치행위예요. 그러면 통치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넓게 인정할수록 국민에게는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과연 이 통치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나 인정할 거냐, 판례는 통치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례는 통치행위 자체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국민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최소한으로 인정합니다. 최소한으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니까 사법심사가 되도록이면 제한된다. 하지만 판례는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긴 하지만 국민에게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인정 여부에 가서 보시면 학설이 나옵니다. 긍정설과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견해 대립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여기에 무슨 학설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뭐는 보셔야 되냐면 판례는 보셔야 됩니다. 판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1번 가서 봅시다. 1번 가서 보시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원래 판례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 대통령이 5.18 사태 때 5.18 민주운동이 벌어졌을 때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학에서 배웠을 때는 비상경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에 대해서 5.18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다고요. 계엄을 선포하게 되니까 계엄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고 군대가 질서 유지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경찰학에서 배웠던 비상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비상경찰이 되는데 이 계엄 선포가 과연 통치행위에 들어간다라면 법원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이 계엄 선포를 뭐라고 봤냐면 판례는 이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봤습니다. 통치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법원이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렇게 계엄 선포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인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헌법에서 이걸 배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국회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계엄 선포 사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국회가 뭘 할 수 있냐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서 저 계엄 선포가 과연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왜? 국회가 계엄 선포를 가지는 거니까 법원은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법원은 이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당부당을 판단 안 하겠다고요. 통치행위로 인정하니까 사법심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1번에 있는 판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선포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이죠. 그럼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계엄 선포가 옳고 그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 수도건설이나 세종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판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이 판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도를 이전할지 안 할지는 정치행위가 맞죠. 근데 판례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정치행위는 맞는데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통치행위에서 첫 번째 의의를 다시 보세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일반적인 정치행위에 관해서 전부 다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고 봤냐면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이것 자체는 국민투표에 붙일지 안 붙일지 여부는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이건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봤어요.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도를 이전할지 말지 여부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거고,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여부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건데 논리 구조는 전혀 달라요. 수도 이전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거고,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여부는 그러니까 정치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통치행위로 보는데, 다만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니까 그때는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언제 칠까요? 기본수업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본수업 끝나고 20분 만에 밥 먹고 시험 칠까? 안 한다고?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거죠. 통치행위 아닙니까?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험을 언제 봐? 15분간 볼 거거든요. 시험. 몇 시에 볼까요? 미안, 안 볼 거야. 안 보고 싶은데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시험 봐야죠. 10개는 객관식 사지선다, 10개는 OX.
몇 분에 볼까요? 50분에 봐도 돼? 특강만 듣는 사람은 상관없을 테고. 50분에 봐도 돼? 반박 내 시간 모자라? 대답을 좀 해. 대답을 좀 해. 50분에 봐요? 안 그럼 6시에 해? 하지 마. 알았어. 내 맘대로 결정할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합시다. 다시.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지니고 있는 행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통치행위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데 거기 위에 비교해서 하나 적어둡시다. 대북 송금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건지 말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북 송금행위라고 적어두시고 얘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가서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나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자신의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전부 다 비자금이나 검은 돈의 형태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생각해보면 몇 월 며칠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아까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법률은 공포가 필요하죠. 그럼 법률이 공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일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면 3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미리 언제부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돈 다 숨어버리죠. 그래서 긴급재정명령이 언제 발효됐냐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발표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미리 법률을 만들 때 미리 대통령이 발표를 해주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우리 판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맞다라고 뵀어요. 그러면 통치행위가 맞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통치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건 맞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계좌가 동결됨으로써 돈을 함부로 찾을 수 없게 되니까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긴급재정명령은 통치행위는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면서 대한민국 너네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인정 여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정 범위에 가서 보시면 서설에 가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판례 입장은 통치행위를 인정하지만 통치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축소되는 경향이다 하는 거 줄 거두시고. 됐죠? 그 다음 국회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통치행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가 통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 거기 줄 거 두시고요. 그래서 국회가 어떤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내립니다. 자, 국회가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명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 국회가 내렸던 이 제명 처분 자체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원은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가 내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됐죠? 제명 등 자격 심사는 소 제기를 못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 제기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야? 국회에서 내렸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니까 요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 대통령의 행위에 갑시다. 사면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사면권은 헌법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금 이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행위를 인정하는 거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사면권 행사를 통치행위라고 인정해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법부는 그에 대한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안 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떨어진 사람을 사면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면권 행사 밑에다가 판례는 명시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은 통치행위라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 군사에 대한 행위 있죠. 거기 보시면 필기합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들은 우리 법원은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설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고. 그 다음에 법적 효과에 가서 봅시다. 사법심사의 배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사법심사의 배제 제목에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도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했던 통치행위 자체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니까 사법심사는 이 통치행위 자체가 당 부당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검토에 가서 보시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가능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통치행위의 한계와 판단의 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법의 일반 원리에 구속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에 가서 보시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지극히 신중하게, 아까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피해가 적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 밑에다가 한 번 더 필기합시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대통령이에요. 됐죠?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대통령인데 국회도 가능하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A에 대해서 이렇게 통치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통치행위니까 A는 법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소를 제기하는 것은 A의 자유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뭘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당부당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법원에 가면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첫 번째, 요건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심리를 통과하고 난 뒤에 요건을 완전히 구성했단 말이야. 그러면 본안 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건 심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요건을 구비 못한 거예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죠. 요건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건 기각 판결이야, 각하 판결이야? 각하 판결이죠. 요건 자체가 구비되지 않았으니까 본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하 판결이죠. 요렇게 떨어진다고. 그런데 요건 심리를 해봤으니까 요건을 구비했어요. 맞냐?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그제서 들어가는 게 본안 심리라고요. 그럼 본안 심리를 들어갔는데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더라. 그때 내리는 판결은 기각 판결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통치행위는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이 됐다면 이 통치행위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각하 판결 떨어지는 거야? 기각 판결 떨어지는 거야? 각하 판결 떨어집니까? 기각 판결 떨어집니까? 각하 판결이죠. 통치행위 자체가 어차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내용 볼 필요도 없이 요건심리에서 탈락이라고요.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소가 제기되면 각하 판결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죠? 거기까지 하시면 통치행위가 끝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법치행정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뭐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법치행정을 보시면 법에 의한 행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경찰의 기초이론에서 할 때 경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고대 나오죠. 중세 국가에서는 교황이 지배한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 되면 왕이 지배합니다. 계몽 철학 등장함에 따라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사람은 왜 평등한데 왕이 지배하느냐, 군주가 왜 다 지배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연법 사상과 자유주의와 권력 분립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법치국가 시대는 말 그대로 국가의 통치나 질서 유지는 개인의 왕의 개인의 의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법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법치행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법에 의한 통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권 분립은 어차피 적용돼 있는 거고요.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도 역시나 법에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들어가는 거죠. 밑에 내려가 보시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등장합니다. 법률에 법규 창조력이 있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나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나오니까 거기에 발표해 두시면 되죠. 오늘 기본 수업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합시다.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률이 법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규는 법률의 알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률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절차와 형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규라고 부르는 거라고. 따라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러면 법률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만들었으니까 제한하는 것도 법률로만 가능하다. 다만 제한할 때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의 창조는 두 번째 줄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다 필기합시다. 제한도 법률로만 가능해집니다. 제한도 법률로만 가능해지는 거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 X라고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어떤 행정작용보다도 법률은 무조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세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이 나옵니다. 유보는 뒤집으면 보유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법률이 근거 규정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경찰권은 발동해라 하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보시면 법률 우위의 원칙은 말 그대로 모든 경찰 작용은 법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찰 작용보다도 법률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항상 모든 경찰 작용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경찰 작용은 절대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을 모든 경찰 작용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반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말 그대로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경찰권 발동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소극적 측면이 되는 것이고 뭐에 그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해도 된다, 해라라는 이야기는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조리 등의 불문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됩니다. 불문법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 규정에 관한 이야기니까 명확성이 뛰어난 성문법은 당연히 근거 규정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불문법은 안 들어가잖아요. 불문법은 공공질서처럼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명확성이 떨어지는 불문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불문법은 안 들어간다고. 그 다음 경찰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 침해적 성격이 큰 권력적 작용은 당연히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고요. 비권력적 작용,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도 역시나 법을 위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력적 작용은 침해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비권력적 작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나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법률의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보시면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존재할 때 문제되죠. 존재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문제되는 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요.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에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전 영역 밑에다가 권력적, 비권력적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법률 우위의 원칙 제목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 불문법, 또 다른 분류로 따지면 조직법, 작용법 다 말하는 거고 성문법, 불문법, 조직법, 작용법을 다 말하는 거고요. 소극적 측면이 됩니다. 그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되는 거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존재하는 법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의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고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 제목 밑에다가 성문법만 된다고 적어두시고 적극적 측면이고 권력적 작용만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적어두시면 됩니다.
의 가봅시다. 국가의 행정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즉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적용 범위에 학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침해 유보설 정도는 뜻을 하나는 아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 침해적 성격의 행정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침해 유보설이 되죠. 국민에게 침해적 행정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침해 유보설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에 가서 봅시다. 1번, 2번, 3번 다 별표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하는 것들 줄거두시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조직법이 있고 작용법이 있었다. 그죠? 조직법은 어떤 일의 직무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작용법은 직무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직무 범위고 얘는 직무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생각해 보면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권력적 작용은 조직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마찬가지죠. 경찰이 아무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긴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 작용이건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작용법을 가서 보시면 직무수행 방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무기를 사용한다, 테이저건 사용한다, 분사기 사용한다. 권력적 작용은 당연히 직무수행 방식도 법에 근거된 근거조항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권력적 작용은 굳이 필요 없어요. 직무수행 방식이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자분이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보로 데려다 주건 순찰차로 데려다 주건 아니면 지구대로 불렀다가 나중에 가건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조직법이 적용된다는 건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거조항은 작용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 작용법이 권력적 작용에는 적용이 되고 비권력적 작용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번 예산은 설명할 때 내가 예산은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 법률은 아니라는 것도 보시고요. 세 번째 가서 보시면 판례사안입니다. 살수차를 사용합니다.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거기를 묶어서 헌법적 권리라고 적어두시고요.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면 중대한 제한 동그라미 중대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은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죠.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들 있죠. 위반의 효과 가서 봅시다. 법률 유보 첫째 줄 끝에서부터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행위죠. 그러면 당연히 이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요. 항고소송이나 국가배상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고소송 밑에다가 필기합시다. 항고소송은 어떤 거냐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11페이지 갑시다. 법치행정 원칙의 일반적 적용,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합니다.
첫째 줄 끝에 모든 행정 영역에 법치주의는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속적 법규 창조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임입법에 대한 한계와 통제가 강조되고 있다. 예전에는 법률이 위임을 해주면 더 이상 법률이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률은 어디에 위임해 줍니까? 법규 명령에 위임해 주죠. 법규 명령도 법이니까 당연히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임입법에 대한 한계와 통제가 강조되고 있다. 옆에다가 위임된 법규 명령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위임된 법규 명령도 법치주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합헌적 법률의 우위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통치행위를 하면서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원칙적으로 그 법원의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국가 작용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되게 해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이 되는 거고요. 법률 유보의 범위 확대, 오늘날에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죠. 행정구제제도의 확대, 오늘날 행정 절차를 강조하고요.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란 말은 예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정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리해놨다가 지금은 행정청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는 국민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제제도가 확대된 거고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및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혀놨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국가작용에 의한 권익침해의 행정구제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에 거기 표에 하나 별표합시다.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 다 설명했던 거고요. 법률 우위는 소극적 의미, 법치주의의 소극적 의미가 되고 법률의 유보는 적극적 의미가 됩니다. 법률의 우위의 적용 범위는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니까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에 다 적용된다는 뜻이고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지만 비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법률의 유보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요하는 거니까 성문법만 포함되고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12페이지 갑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존재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원칙이라서 갈수록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따로 한 챕터가 빠져 있는 겁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의의 한번 줄 거 봅시다. 국가의 행정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됩니다. 자, 학설에 가서 보시면 침해 유보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줄 거 봅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급부행정 유보설은 같은 말이 권력행정 유보설은 같은 말입니다. 급부행정 유보설은 권력행정 유보설이고요. 됐죠? 그래서 모든 국가 작용, 모든 권력 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돼 있고. 4번에 가서 보시면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동설 판례 입장입니다. 옆에 적어두시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적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법률적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학설을 가지고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A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시도경찰청장이 A에 대해서 이렇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금방 봤던 학설이 뭐냐면 침해 유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침해 유보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취소를 한 것은 침해가 맞죠. A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맞으니까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급부행정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권력행정 유보설은 권력적 작용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권력적 작용이란 건 뭐냐면 시도경찰청장과 A가 동등한 지위에서 처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상위 포지션을 점령한 상태에서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가 떨어진 걸 말한다고요. 그럼 이건 면허 취소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권력적 작용이 맞죠. 권력적 작용이 맞으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학설의 차이가.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구청장이, 두 번째는 구청장이 A에 대해서 이렇게 단란주점 허가를 해줍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두 가지 다시 학설 비교해 봅시다. 침해 유보설이 있어요. 그러면 침해 유보설에 따르면 A에 대해서 침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허가는 침해가 아니죠. A에게 대해서는 수익적 처분에 가깝죠. 허가를 내준 거니까. 그럼 얘는 침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침해가 아니니까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권력행정 유보설에 따르면 보세요. 구청장이 A에게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는 게 구청장과 A가 동등한 지위야? 아니죠. 구청장이 상위 포지션이죠. 그러면 이것도 뭐에 들어가냐면 권력작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권력작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학설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나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연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사항, 어쨌든 간에 중요사항 유보설이 본질성설, 얘가 통설 판례니까 얘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건 연습삼아 해본 거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적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쪽에 판례에 가서 보시면 첫째 줄 봅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판례는 무슨 판례냐면 TV 수신료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료라고 표현하는 TV 수신료 있습니다. TV 수신료 냅니까? TV 수신료 내니? 안 내? 안 내면 TV 못 보는데. 아, 케이블 TV. 케이블 TV 말고요. 공영방송. 일반 방송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함께 나오냐면 전기세에 함께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집에 고지서 뭐 아파트 관리비 보면 전기요금에 요거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2,5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안에서 TV 방송료 수신, TV 수신료, TV 방송 수신료가 이걸 결정하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었어요.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다 맡겨놨냐면 KBS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성설에 따르면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면 이게 중요사항에 관련이 되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얼마든지 KBS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됐냐면 판례를 봅시다. 어차피 판례가 중요한 거니까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TV에 대한 방송에 대한 시청권과 관련된 거니까 첫 번째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 맞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TV 수신료를 결정하는 이 내용 이건 본질적 사항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수신료는 본질적 사항이 맞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되고 본질적 사항이 맞으니까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임의 법리를 생각해 보면 법률에서 위임을 해줄 때도 중요 부분을 위임해주면 안 되죠. 전부 위임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수신료는 본질적 사항이 많으니까 중요 부분이에요. 이거. 중요 부분이면 원래는 어떻게 돼?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KBS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원래는 법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KBS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준 거니까 위임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위임의 법리가 위반됐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중요 부분 위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은 우리가 위임의 법리에서 위임이 안 되는데 중요 부분을 위임한 것이니까 이때는 위임의 법리를 위반한 것으로 본 거죠. 위임의 법리를 위반했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이죠.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칠 경찰 행정법 시험에 과연 TV 수신료에 대한 판례가 나오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만약에 판례가 행정법 부분에서 판례가 나오면 내 예상에는 경찰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판례가 나온다면.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리딩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나머지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내용을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위반인지 저건 기본권과 시청권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사항 중에 수신료는 본질적 사항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이 해결해야 될 일인데 KBS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줬으니까 중요 부분 위임을 한 거니까 위임의 법리 위반이더라.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판례가 그대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례 사안 자체가 행정법에서 판례 사안만 따지면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판례는 뻔합니다. 대부분 면허 취소밖에 없어요. 그럼 판례 낼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 뒤쪽에 가면 공유수면 매립허가 이런 거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뭐야? 바다나 강을 매립해서 간척지로 만들어서 거기 땅을 만드는 거예요.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그 파트에 갔을 때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판례가 리딩 케이스예요. 그래서 판례의 내용을 대단히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리딩 케이스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100% 안 나온다도 아니지만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지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논하고 있는 논리 자체는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외울 내용이 아니라 이해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판례 갑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암기로 가는 거죠. 중요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이 말은 뭐야?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사항으로 인정한 경우를 봅시다. 2번 봅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인력 동그라미 하시고,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건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의 3번과 중요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의 3번은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의무교육 실시가 중학교까지 하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지 아니면 초등학교까지만 할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지 이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 3번에 아래쪽에 3번에 보시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굳이 법률로 정할 필요 없이 위임해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중요사항, 나머지 언제 실시할 거냐,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는 구체적 사건, 구체적 사항 등은 중요사항이 아니고 세부사항이니까 위임의 법리에 따라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 중요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거기 4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조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과세 표준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직장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떼냐면 3.3% 뗀다고요. 지금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3.3% 떼는 거고 여러분들은 학교 가시면 미리 세금 다 떼고 나와요. 그래서 직장인의 지갑은 유리지갑이야. 근데 우리는 유리는 아니에요. 일단 약간 막혀있긴 해. 근데 문제는 3.3%를 내고 난 다음에 직장인들은 연말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돈을 환급받아요. 환급받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종합소득세를 안 뗐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가면 계산을 해서 돈을 도로 내놔야 돼요. 내놓는데 내가 아는 내일 오는 파마머리 하는 그 형은 한 몇천 낼걸요 아마. 세금으로만 몇천 내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 안 낼 때는 기뻤죠. 근데 원래 내야 되는 걸 그때 내는 것 뿐이죠. 근데 좋다 싫다 싫은 거죠. 그래서 막 둘이서 전화통화하면서 국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는 거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다고 나한테 5월에 돈 내놔라 그러냐. 그럼 나는 웃으면서 형님 생일이 5월인데 저 돈 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과세 구간이 있어요. 그 과세 구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다 정해서 그 과세 구간에 맞춰서 세금 비율 때려서 나한테 세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나는 지금 세금을 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과세 표준세액을 계산해서 나한테 얼마를 세금을 낼 건지 계산까지 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신고 의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자가 있게 될 불이익, 네가 신고를 해라. 근데 그것도 신고 안 하면 너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요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거기서부터 가로칩시다.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은 법률로 딱 정해둬야지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또는 하위 기관에 위임하는 건 안 됩니다. 왜? 중요사항에 해당해서 그래요. 됐죠? 그 다음 중요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2번을 보시면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우리 판례가 보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정관에 맡겨도 된다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 13페이지 적용 영역에 가서 보시면 침해행정,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행정에는 당연히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권력적 작용에는 당연히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급부행정에 가서 보시면 급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학설이 조금 나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 적극설도 있고요. 수익적 행정 영역,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좋은 거니까 법률의 근거도 없어.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소극설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급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지만 상대방의 부담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부담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거기 줄 것도 주고. 그 다음 행정조직은 당연히 밑에다가 조직법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우리가 조직법, 국자법이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 1항은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에서 경찰 조직의 기본 조직이나 직무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특별행정법 관계,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권력관계는 어떤 거냐면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는 법률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이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행정규칙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행정규칙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니까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긴 하지만 법률 유보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법률 우위는 적용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특별권력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권력관계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법률 유보도 우위도 다 적용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법률 유보가 다 적용됩니다. 법률 우위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행정에 가서 보시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됐죠? 침해적 성격을 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위반의 효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무효 또는 취소 사유. 그 다음 권리구제. 당연히 행정이 잘못된 거니까 행정쟁송도 가능하고요.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